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오늘 9월 1일이고요. 오늘 제가 프라임 법학원에 처음 출강했고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노동법 입문특강을 할 시간입니다. 입문특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입문특강은요, 노동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노동법이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좀 흐름으로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내용보다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다음에는 다음 이런 개념이 나오고, 왜 이 개념이 나오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맛보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의문점 정도 던질 거고, 그리고 더 심화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강의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필기 도구 막 꺼내시고 막 집중해서 듣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노동법을 친숙하게 만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원철 노무사, 제 소개도 아직 안 드렸는데, 저는요 2010년에 노무사 시험을 합격했고요. 강의하고,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직장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하고 살았다가 최근에는 좀 강의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현재 석사 수료 중이고요. 그 다음 논문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전에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요, 법무팀, 인사노무 담당, 이렇게 실무 경험을 좀 쌓아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저희 좀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분들, 다른 강사님하고 또 다른 이력이 있다면은, 저는 강의 대비하기 전에요, 채점자로서 한 3년 정도 채점자 생활을 했었어요. 대부분 한 1, 2년 정도 하시다가 채점을 안 하시는데, 저는 3년 정도 어떤 강사님 밑에서 쭉 채점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써야 답안지가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런 점에서는 또 제가 채점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칠 때, 이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으로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노조법이라 그러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3장에는 이 두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것들을 다 묶어서 기타 법령으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4장에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법들을 이제 봤으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게 궁금하시겠죠. 요거를 제 4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2020년 올해 시험이죠. 얼마 전에 치러졌던 노동법 시험의 특징을 보면서 다음 내년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겠다,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총 4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제 생각에는 4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시간 너무 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마음 긴장 풀고 쭉 들어보시면은, 요거가 나중에 GS 연기, GS 1기 나오는 개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이 1장으로 나와 있고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실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게 됐는가, 요걸 말씀드릴 건데요. 자, 헌법 제3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국민에 있는 근로조건을 법률에서 명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방도 보니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법률이 헌법에서 말하는 최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그 조건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최고 기준이냐, X죠. 최저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강인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쭉 명시되어 있겠죠. 이 정도 쭉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첫 시작부터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취업하기 전에는 제발 취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면접 시험 끝나서 최종 합격,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휴가는 며칠이나 되지? 승진 제도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맡은 업무는 어떻게 되지? 이런 근로조건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일 첫 장에는 근로기준법은 누가 적용받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디에 명시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됩니다. 자, 일단 근로기준법은 누가 적용받느냐? 일하는 사람이라는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하냐? 우리가 사회적 신문 같은 거 보실 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란 개념이 일만 하면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 또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 그러면 모두 근로자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조 1항 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직업의 종류를 관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금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봉사활동, 자아실현, 만족감 이런 분들은 임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사업이나 사업장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업. 어제는 A라는 사람, 내일은 B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조문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근로라고 하는 것은 종송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송노동이란 게 뭐냐?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구속되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한다 해서 모두가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밑에 쟁점이 이렇게 돼 있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모두 근로자인가? 답은 아니다. 종속노동을 제공해야 되고 앞에 보셨던 이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에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사용조속관계 판단 지표라고 하는 꼼꼼한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규율되냐, 장소는 어떻게 되냐, 누가 업무 명령을 내리느냐, 만약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제재가 있느냐, 그리고 기본급 고정급이 있느냐, 이런 세세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연습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나와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일하는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죠. 저도 요즘 실무할 때 자문 나가면은 사장님들이 이 사용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장님은 직급 직책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사용자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되게 악덕 사업주 막 이런 느낌을 좀 주나 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지시하고 내가 직접 노동을 하지 않고 직원시키는 거죠. 네가 일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용자 개념요. 밑에 이제 법률 규정 보시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근로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하여 행위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사용자라고 묶어 있다. 그러면 사업주 개념이 뭔지, 경영 담당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행위하는 자가 무엇인지 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차에서 좀 더 깊이 배우실 거고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쟁점은 다른 회사 사장님이 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 나오기도 했었고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 쓴 우리 사장님이 실제로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지시받는 약간 하청이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저랑 계약한 사람 말고 그 이후에 있는 제3자, 우리 사장님의 사장님,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사장님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쟁점들은 이제 경영 담당자는 누구까지를 치느냐, 다음은 직장 다니면서 누구는 근로자이면서도 사용자 지위를 누리는 게 이렇게 중복적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개념들이 이제 2차 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 이제 누가 근로자고 누가 사용자인지 알게 됐죠? 그러면 첫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 근로조건이 뭘로 정해질까 궁금하겠죠? 자,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 법 규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거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저로 깔아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나의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근로계약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은 도대체 어떤 거냐? 흔히들 우리가 근로계약서라고 돼 있는 종이, 여기에 있어야 이 근로계약서가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근로계약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법조문이 과연 그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를 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어디에도 종이로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종이로 꼭 근로계약서라고 이름을 써서 붙여서 서명 날인 이렇게 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저는 일을 할게요,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의사가 합치했으면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문제는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계약서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법조문에 나와 있죠. 꼭 종이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쟁점 무엇이냐? 쟁점은요, 일하고 돈 받는 거, 이거는 근로계약 말고도 유사한 계약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그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고용했습니다. 저를 위임계약 쓰고 노무사한테 이 사건을 대신 수행해 주십사라고 해서 위임계약 체결하고, 저는 알바비의 몇 % 받기로 하고 제가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근로계약이냐 아니면 민법에 있는 위임계약이냐, 이런 문제예요. 똑같이 지시 내린 대로 제가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로 제가 약정을 했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일하고 돈 받는다는 관계에서는 위임이나 근로계약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로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속노동을 얘기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 위임은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자, 위탁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서 효력이 생긴다. 알바비 받지 못한 알바생이 저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부 진정 사건을 모두 맡아주십시오 하면, 저는 전문가로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노동청을 갈지 아니면 검찰을 찾아갈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이런 것들 제가 싸울 방법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사건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수받는 거죠. 이게 바로 위임이고, 근로계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법조문만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례들을 들어보시면은 이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근로계약의 차이를 한번 보셨고, 다음은요, 주된 의무 외에도 다른 의무들도 인정되나요?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주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자의 주 의무는 무엇이냐? 일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요, 사용자의 주 의무는 무엇이냐? 임금 주는 거죠. 자, 이게 주된 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려면 뭔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붙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수적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 그래서 부수적 의무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근로자는요,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돼요. 사용자의 내부 비리를 뭐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 기밀 같은 것들을 팔아넘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도요, 돈만 주면 끝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킬 때는 안전한 환경 만들어줘야지. 그리고요, 일 시킬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귀중품들을 갖고 오셨다, 근데 일하는데 방해된다,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맡기겠죠? 그럼 사장님은 이것을 창고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는 주된 의무는 뭐고 부수적 의무는 뭐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 거기에 또 근로계약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의무들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그럼 취업규칙이라는 걸 이번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근로계약을 결정짓는 게 세 가지가 있댔죠. 근로조건 결정짓는 게. 첫 번째는 근로계약을 받고, 두 번째는 취업규칙을 이제 봅니다. 자,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신문을 좀 많이 보시고 노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보셨겠지만은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단어는 좀 친숙하죠. 취업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니까 생소하죠. 취업 규칙은 말 그대로 직장 내의 규칙입니다. 그것을 학교에서는 교칙이라 한다면 직장 내에서는 회칙, 회사 규칙, 회사 내규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데 그것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다 묶어가지고 취업규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업규칙은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 취업규칙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취업규칙은요, 자, 법조문은 아니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개념 정의를 합니다. 사업장 내 다수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복무 규율이나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자에게 집단 획일적 적용되는 규칙이다. 말이 너무 길죠? 요 단어들만 기억하세요. 통일적. 왜 규칙을 만들까? 계약서로 한 명 한 명한테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한 명 한 명한테 해주다 보면요, 한 10명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직장 내에 한 100명 있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 임금 줄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근로조건 이행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손쉽게 관리하려면 통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취업규칙이다. 그리고 또 특징은요, 이 안에는요 복무규율, 지각 3회 이상 하면은 그때는 해고한다 이런 것들, 또는요 횡령했을 때는 최하 정직 3개월이다 이런 것들. 자, 그런 회사 내 징계, 처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또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라고 돼 있죠. 우리 회사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다. 그리고 개인별 연봉은 1년 지나면 수당 얼마가 더 지급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임금 규정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근로시간은 뭐 주간 근무자는 몇 시까지 출근, 야간 근무자는 몇 시까지 출근, 이교대제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도 취업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 특징적인 게 요겁니다. 누가 만드는 거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사용자가 이 재정권자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혼자 만든 다음에 누구들한테 적용시킨다? 근로자들한테 집단적으로 그리고 일치, 획일적으로 적용시켜버리는 게 취업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필요는 해 보이는데 뭔가 좀 근로자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자,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어떤 절차들을 두고 있어요.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취업규칙을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요, 작성 또는 변경을 할 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과반수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한테, 근데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만들지 말고 그래도 의견 청취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리할 때 얘기예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100원 받고 있는데 취업규칙으로 150원 주겠다 이러면 근로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로자의 의견만 듣고도 만들어도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염려되는 거는 불리할 때겠죠. 다음 세 번째가 불리한 취업규칙이 작성되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근로계약서는 100원 준다 돼 있어요. 근데 취업규칙으로 90원으로 임금을 내린대요. 그러면 사용자가 아무리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들이 낮아지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자, 앞에 있는 조문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의 주체는 앞에 있는 그분들이에요. 과반 노조 있으면 노조,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취업규칙은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실제 실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명 한 명한테 동의받으면 안 돼요.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강당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들이 회의한 다음에 1대1로 하면은 근로자들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회사 앞으로 30년 더 다닐 건데 동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데, 집단이 뭉쳐 있을 때는 그때는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너도 반대, 너도 반대, 그럼 우리 다 같이 반대하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리한 취업규칙은
생각보다 쉽게 통과되진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럼 2차 우리가 수험에서 배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요, 불리한 취업 규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을 80원으로 깎는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불리해요. 근데 불리한지 아닌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장님들도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요. 정년 연장시켜줄게. 대신 임금 좀 깎자.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봐야죠, 머릿속으로. 정년까지 5년의 정년이 더 늘어나는데 임금이 조금 깎인다. 그럼 내가 생애 수입을 봤을 땐 늘까 줄어들까? 예, 또 누군가에게는요, 휴가 제도를 늘려줄게. 대신 승진 소요년수를 좀 더 길게 잡자. 예,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막 듣고 있으면은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나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고요. 다음은요, 과반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과반수라고 돼 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모든 직원들 모아놓고 그 중에 반 이러면은 과반수잖아요. 근데 취업규칙 자체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예를 들면요, 회사 간부 사원들. 그럴 때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간부 사원을 싫어하는 일반 근로자한테 동의받아야 되냐? 아니면 간부 사원들한테만 동의받아야 되냐? 이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취업규칙의 효력은 라고 되어 있죠. 자, 법에서는 분명히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동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유효한 경우 예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고가 지금 탕진됐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기업들은 너무나 과도한 퇴직금을 받고 있어. 자, 이럴 때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퇴직금 좀 깎읍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니까 퇴직금 좀 깎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근로자들은 뭔가 유인책도 없고 무조건 근로조건 다운시키는 건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상황은 IMF라는 거. 지금 국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 과반수 동의 이것만 계속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배워보시면 좀 흥미진진하겠죠. 언제나 이런 것들은 튀어나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회사가 힘드니까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로조건 다운시키면 과반수 동의 얻으셔야 되는데 요건 거치지 않았으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동의 안 거쳐도 유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취업규칙 내용도 한번 보셨고, 다음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2차 시험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주요 내용만 좀 발췌해 왔어요.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4가지를 명시해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자, 이렇게 해서 차별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은 최근 쟁점들이 이 사회적 신분에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정규직과 승진 못하는 무기계약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간 착취 금지 보시겠습니다. 자, 중간 착취 금지는 최근에 신문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 목사님이 돈 받아가지고 취업시켜줄게 한 다음에 진짜 취업은 못 시켜주고, 근데 그 돈이 몇백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을 시켜줄 때 중간에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요, 중간에서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취업시켜주거나 아니면 노동관계의 미끼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조문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2차 공부는 어떤 것들을 보시는 거냐? 영리의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 취업 개입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중간인의 의미가 뭐냐? 이익 취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 우리 상급자인 관리자가
저한테 승진하고 싶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뭔가 뒷돈을 요구해요. 선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 위반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취업 게임 말고도 직장 생활 내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다음 내용 가면 위약예정 금지. 이것도 단어가 어렵죠? 근데 내용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쟁점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10년간 근무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너무 뛰어난 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해라 이러면서 파격적인 근로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근로자가 한 2년 다녀보니까 10년간 근무했다가 내 경력이 사장될 것 같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랬을 때 500만 원을 사용자한테 지급하겠다. 근로자가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계약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도 발생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근로계약 10년간 일하겠다는 계약을 불이행했죠.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으로 500만 원 주겠다 약속했죠.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이 되고, 두 번째, 임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마지막 달 받았던 임금 반환해라. 이런 것들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2차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만 말씀드리면 이 제도의 취지는요, 강제근로 금지에 있어요. 자유로운 이직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금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임금을 반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임금 받으면은 돈 다 쓰고 없잖아요. 임금 중에 뭐 얼마 남아요? 남는 거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금을 마지막 달 거 반환해라 라고 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달 벌써 돈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이직하지 말고 잊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법조문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반환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또 유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사장님들은 이 뛰어난 인재를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또 근로자는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혜택 다 누려놓고 또 분명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있으면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법조문은 이거밖에 없지만 해석상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2차 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요, 이제 제 근로조건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할 때 세 번째, 로마자 세 번째, 근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 돈이죠, 돈.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임금인가요? 자, 이거는요, 회사로부터 결혼했더니만 축의금이 나와요. 또요, 제가 병원에 누웠더니만, 병원에 아파서 누웠더니만 사장님 오셔가지고 박대리 금방 일어나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돈을 주고 갑니다. 치료비에 쓰라고. 자, 이런 회사로부터 어쨌든 돈을 받는 것들이 막 소소하게 있어요. 이 돈들이 다 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률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줘야 되고요,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되고요,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줬냐? 사장님이 줬다. 두 번째,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근로에 대한 대가, 방금 말씀드릴 때 결혼이 근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병원에 알아서 누웠던 것이 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것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니까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쟁점들은 애매한 것들이 있겠죠. 밥값을 줘요, 교통비를 보조해줘요, 또는요 명절에 고향 잘 갔더라고 상여금을 줘요. 자, 이런 것들은 임금인가 아닌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2차 때 또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실무상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출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임금인가?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돈 모아보면 쏠쏠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임금 자체가 은행권에 뭐 대출 받을 때나 아니면 퇴직금 계산할 때나 보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봐요.
그럴 때도 2차 때 배우실 겁니다. 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존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한 성격이나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돈은 임금 아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다음은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두 가지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임금이란 제도, 하나는 통상임금이란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임금이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라는 산식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같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이 퇴직금은 임금을 평균적 계산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개념에 대해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냥 3개월의 기간, 3개월의 기간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3개월간의 총임금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달 평균 얼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돈 가지고 퇴직금을 챙겨주면 적어도 이 사람의 평균적으로 받았던 수입만큼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차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3개월 기간이 애매모호할 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육아휴직 같았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의 길을 찾아가지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을 때 저의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영원으로 줘야 되는 거냐?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산정하는 산식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리고 판례가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준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연장 근로하면 1.5배 준대, 야간 근로하면 1.5배 준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뭐에 1.5배냐 이거예요. 어떤 돈을 기준으로 해서 1.5배 주는 거냐, 그것을 우리 근로기준법은 자, 통상임금 1.5배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통상임금은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이 어렵죠. 이런 것들 배우시는 게 이제 2차 공부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정기라는 거는 특정 날짜 정해놓고 계속 나와야 돼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률이라는 거는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나 이런 기준에 달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런 게 일률성. 그 다음 소정근로라고 하는 거는요, 근무 시간대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게 일반적인 근로잖아요. 이런 근로했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런 돈이기 때문에 임금 받는 것들 중에서도 대개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월급은 300, 400 받아도 통상임금은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 단어만 가지고는 역시 어렵죠.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월급날에 재직해야 된다. 아니면 한 달 중에서 출근 일수 며칠을 충족해야 된다. 아니면 등급, 평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근로자 성과 몇 등급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달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건이 돼 있으면 통상임금, 이런 조건은 통상임금 아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K모 자동차 회사가 이런 소송 내고, 그리고 어떤 타이어 회사도 이거 소송 내가지고 채권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슈가 막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자, 코로나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런 수당도 있습니다. 임금 부분이고, 아직까지 일을 해야만 받는 게 임금이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임금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때문에. 임금을 안 주면은
사용자야 회사 망하더라도 굶어 죽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자는요,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달, 다음 달 생계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장님의 뭔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했을 때는 이만큼은 챙겨주라. 이게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자, 질문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경영 악화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근로기준법 46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라. 자, 귀책 사유가 그럼 뭔지가 궁금하죠. 그걸 이제 2차 때 배우는 거예요. 또 휴업이란 게 뭐냐? 휴업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중에 일부러 안 한 걸 얘기합니까? 회사 출근을 했는데 일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이게 휴업입니까?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죠. 또 사용자는 평균 임금 100분의 70을 줘야 된다. 그럼 평균 임금 계산해 봐야 되겠죠? 평균 임금 우리가 앞서 배웠죠. 3개월 기간 동안 3개월 기간분의 총임금,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는 또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실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던 사례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도 있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는요, 사용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어디 병을 가져와 가지고 강제로 뿌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휴업에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또 예외들이 있어요. 정부 정책으로. 만약 환자가 나와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회사는 쉬고 싶지 않은데 쉬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휴업수당 줘라, 이런 것들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식에 딱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임금은 어떤 거다까지 보셨죠? 근데 임금을 이제 근로자한테 주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왜? 뒤에 보시면 임금을 봉투에 넣어서 줘야 되는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걸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얘는 너무 흥청망청 쓰니까 부모님이 앞으로 아들 근로에 대한 임금은 내 계좌에 넣어주세요, 부모님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줘라, 그리고 직접 근로자에게 줘라, 그리고 전액을 줘라, 그리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정기불 원칙이라 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라, 이렇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니까 돈으로 줘야 되고, 다음 직접 근로자한테 줘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준다, 아니면 동생한테 준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예요. 또 전액을 줘야 되니까 임금 중에 일부를 빼고 준다,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쟁점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로자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채권자한테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온 거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채권양도, 민법상 채권양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채권자, 그래, 근로자한테 이제 그 임금을 받기로 약속받은 그 채권자가 회사 사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근로자가 나한테 임금 받으라고 했고, 그래서 저한테 도장도 찍어줬고, 제가 이 각서도 갖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입금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장님은 누구한테 입금해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면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한테 입금해 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금 챕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자, 일하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 또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보시면 로마자 4번, 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는 거냐, 또 우리 회사는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 커피 마시러 잠시 나가는 시간, 이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줄까, 아니면 근로에서 빼버릴까? 또 휴게,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일까, 아닐까? 일요일은 쉬는 날일까, 아닐까? 다음 휴가, 남들 여름 휴가 간다는데 우리 회사는 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궁금하겠죠. 첫 번째, 손님이 없어서 쉬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질문합니다. 법률 규정 제50조 3항을 보면, 자,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요,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하는 시간은 누가 봐도 업무 시간이니까 근로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뭔가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또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없다,
근로시간이라고 돼 있는 시간이지만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놀았어요. 그러면 일을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법조문은 중요한 건 요걸 한 거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기만 하면 그거는 근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비교한 휴게 시간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휴게 시간은 5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서 제 마음대로 놀다가 들어와도 괜찮다 이러면 휴게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 보고 약간 좀 구석에 웅크려가지고 잠은 자고 있지만은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근로와 휴게의 구분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명백해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게 어렵냐면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바로바로 하지 않는 1인 사업자 이런 것들,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기사님 같은 이런 공간들, 그래서 버스 한 바퀴 돌고 들어온 다음에 정류장에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운행 시간까지 놀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경비원도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간이 보니까 시간표에는 휴게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민원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 중에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다. 그랬을 때 그 호실로 올라가야 돼. 그럼 이거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은 휴일은 일요일인가요? 자, 휴일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휴일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휴일은요, 일을 쉬는 날이죠. 일을 쉬는 날이고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요, 일요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든 하루만 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직들이야 월에서 금까지 일하고 토일 쉬는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병원 같은 곳들 그러면 교대제로 운영하실 거고 주말 휴일이라 하더라도 환자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 고려해 보시면은 어떤 요일이라도 어쨌든 하루만 쉬게 해주면 된다.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내용이고요. 관공서로 꼭 얘기한 건 아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꼭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느냐? 2차에서는 이 휴일이라고 정해놨는데 휴일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또는 판례상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연차 휴가를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무료 돈을 받으면서 쉬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고 하는 출근율을 담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 근로를 했을 때 그때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항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1항에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된다. 무슨 얘기죠? 이 휴가를 언제 갈지는 근로자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줘야 된다. 어쨌든 돈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가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그럴 때는요, 제가 신청했던 휴가 말고 다른 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휴가를 가도 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원하는 날짜 그냥 휴가 가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휴가를 다 못 썼어요. 궁금하시죠? 휴가를 다 못 썼을 때는 그때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휴가 제도다. 그러면 2차에서는 뭘 배우느냐면요, 이 1년간 80% 이상 출근, 이것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파업을 했어요. 제가 쟁행위를 했어요. 또는요, 우리 법에 있는 육아휴직을 제가 갔다 왔어요. 이랬을 때는 이 80%를 어떻게 산정해 줘야 될까?
또는 제가 일하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6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5일 휴가가 그대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색다른 방법으로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질문도 그 내용입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 그때 휴가 주냐? 다음,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휴가를 갈 수 있냐? 꼭 그런 것이냐? 근데 법조문은 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때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5번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근로조건 중에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인사와 징계. 징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리고 인사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진제도는 법에서 규율하지 않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요,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들만 규율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직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전직명령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업무 내용에 대한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무장소나 업무 내용의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 이게 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법규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요, 자, 전직은 근로자의 근무 내용, 근무장소를 동일한 기업 내 상당 기간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변경하는 인사조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출장 갔다 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울 광화문 출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강원도로 근무지 바뀌었으니까 절로 앞으로 출근해라, 이런 것들. 또는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노무사 업무였는데 갑자기 다음날 냈더니만 이제 청소부서로 발령되면서 앞으로는 청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직 명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억울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23조 1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자, 여러 가지 종류 다 묶어놨죠. 그래서 이게 인사명령 징계할 때 다 이 조문 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봤던 이 전직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죠. 정당한 이유로 갖추면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느낌 오시죠? 정당한 이유가 뭔지가 법조문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로서 전직을 할 때는 이 정도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럴 때는 부당한 겁니다 라고 판단하는 사례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때 보시게 될 거고, 자, 쟁점, 물음도 이런 것들입니다. 전직 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어떤 경우라도 따라야 되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광화문 출근이었는데 그걸 믿고 제가 이사도 왔고 집도 샀고 부모님도 거기에 다 부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도로 가라 그랬을 때, 근데 이 강원도로 가라는 것이 보니까 회사의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 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제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전적을 볼 겁니다. 전적 개념도 약간 단어가 생소하죠. 자, 우리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데 계열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S그룹, L그룹 이렇게 해서 큰 대기업 계열사에서 계열사끼리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직장으로 가라는 뜻이죠. 어쨌거나 제가 S전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S계열사 중에 이름 없는 곳으로 저를 발령냈다. 그러면 저는 S전자 다니고 싶어가지고 인적성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토익이랑 각종 자격증 다 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계열사로 가라니, 그런 계열사는 처음부터 원서 넣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또 우리 법이 제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 보시면 전적이란 원소속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다음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해서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의 호적은 앞으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저는 앞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거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제가 동의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보내면 저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23조 1항 이 법조문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은 전직과 다른 억울함이 느껴지죠. 전직은 어쨌거나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전적은 다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은 그 정당한 이유의 느낌은 뭔가 사뭇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요거 훨씬 더 엄격해요. 실제로 보면 이거는 개별 구체적 동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2차 때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휴직을 보겠습니다. 자, 휴직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런 때 휴직을 많이 씁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그리고 증거 자료 모아야 되고 법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제가 이 송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는 게 낫겠다. 또는요, 저희 자식이 갑자기 실종됐어요. 그러면 제가 일에 집중 못 하겠죠. 그럴 때 제가 휴직 그냥 신청하고 자식을 찾는데 온전히 시간을 좀 쓰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런 휴직 제도가 있고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싶다. 이럴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잠시 쉴 수 있는 제도, 이게 휴직 제도인데요. 자, 이런 것이 제가 원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원치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저한테 쉬라고 했다. 1년 정도 쉬었다 오세요. 이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와 어떤 정당성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의미도 한번 살펴보면 휴직은요,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직권휴직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의원휴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의원휴직은 원해서 하는 것, 직권휴직은 사장님이 너 쉬어 이렇게 하는 제도. 자, 이것도 쟁점은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복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휴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휴직은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복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기발령을 보겠습니다. 자, 대기발령은요, 직위해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기발령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대기발령은 이것은 회사는 출근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의 업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례가 있냐? 제가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의 징계를 하려면은 제가 했던 범죄 행위, 뭔가 회사의 규칙을 어겼던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혐의는 있고 실제 증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징계받기에는 좀 더 조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 일 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대기발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처분이 있을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냥 회사에 와가지고 할 일 없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대기발령입니다. 자, 업무부진으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기발령이란 건 뭐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향후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종국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쟁점은요, 이런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무기한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직위해제가 어떤 경우 정당할 수 있고 직위해제 후속 절차는 어떤 경우 정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인사명령이었다. 자, 인사명령 4가지는 전직, 전적, 휴직, 직위해제, 이 4가지를 봤고요. 인사명령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는요, 회사가 근로자를 벌하는 제도예요. 앞에 거는 벌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죠. 요거는 아예 근로자를 회사 내 범죄자 이렇게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읽어보면 회사 사규를 어기고 있다, 업무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럴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의무와 법률 규정을 보면, 자, 기업은 인적 물적 조직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징계는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의 유지, 확립을 위해서 질서 규범을 침해 내지 위반했을 때, 자, 이런 잘못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우리가 계속 보셨던 이 23조 1항,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이 정당하다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당성은 정말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징계할 때의 정당성 평가는 2차 때 배우시게 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징계는 아무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직장 질서의 침해행위여야 된다. 절차는 회사 내에 뭔가 소명 기회를 줘라, 아니면 인사위원회 개최한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 그걸 거쳐줘야 된다. 양정은요, 조그만 실수했는데 엄청난 징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2차 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게 될 거고, 방금 제가 정당성 평가 기준은 쭉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해고 보겠습니다. 자, 해고는요, 방금 보셨던 징계 중에서도 제일 센 게 징계 해고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직장에서 침해로 인해 가지고 징계해고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제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가 근로계약이라는 건 제가 근로 제공하는 거고 사용자는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이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근로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해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종업원들 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정당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정리해고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만 보면, 해고는요, 근로관계를 종국적 종료시키는 사용자 일방 확정적인 의사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종류는 세 가지. 징계로 인해 가지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질서를 위반한 사람한테 하는 징벌 중에 제일 센 거, 이게 징계고, 다음 일반 해고는요, 일신상 사유, 근로능력 결여 저하.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정리해고는요,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기인해서 이루어지는 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거냐? 징계 해고야 징계편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해고는요, 근로능력 상실도 아닌데 해고했다, 정당성 없겠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시는 거고, 정리해고는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24조에 보면 요건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를 다 갖춰야 되냐, 그 요건별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고까지 보셨고, 그 다음 우리 조문에서는 해고할 때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그리고 27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30일 전에, 해고하기 30일 전에 알려줘라, 이 제도가 해고제도. 그 다음 27조는 해고할 때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종이로 당신 나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2가지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쟁점들은 이 서면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물음표가 되겠죠. 법조문 보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유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화가 나서, 시기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면 끝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이 서면 통지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만 그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2차 때 배우실 거고, 당연히 27조 취지와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고까지 보셨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자, 사업 변동된 경우 근로관계. 이거는요, 앞에 보셨던 것들은 근로자가 어떤 회사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임금을 얼마 받을 수 있지? 인사명령은 뭐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라면, 지금은요, 회사가 갑자기 회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부분 중에 일부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 또는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저의 근로조건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죠. 잘못되면 제가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합병했더니만 당신 같은 인재는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합병한 다음에 저의 임금제도는, 저희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또 근로기준법은 사업 변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판례로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업에 변동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업 변동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보면 사업주가 변동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 합병 분할 사업 양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면 회사 합치는 거, 분할이라면 회사 하나가 나눠지는 거, 사업 양도라는 거는 사업의 일부 사업 부분 하나만 떼서 넘겨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포괄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기본인데 노동법 이제 2차 시험 대비할 때는 포괄승계의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원래 있었던 조건을 진짜 그대로 가져가나요? 또는요, 영업양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저도 빨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 다른 회사로 제가 넘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는 제 근로조건을 넘어갔던 회사에 맞춤을 하려고 하겠죠. 왜? 회사는 획일적인 조건을 맞추고 싶어 하니까. 다른 회사 온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우리 회사 원래 있던 사람하고 다르게 투트랙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어지럽고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맞추려고 할 거라고요. 그럴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2차 때 본다. 자, 그러면 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제가 쏟아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들을 정리하고 쉬었다가 노조법을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봤습니다.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근로자를 제가 얘기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모두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죠. 사용자는요 3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중에 저랑 계약서 쓰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근로를 시작할 때는요 근로조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에 의해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꼭 종이로 쓸 필요는 없다. 근데 법조문은 주된 의무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부수적 의무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취업규칙은요 취업규칙은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 그리고 불이익할 때는 동의해야 되는데 어떤 게 불이익일까? 동의 안 받아도 유의할 수 있다던데 어떤 경우일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가 몇 가면 발췌했지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최저 기준으로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근로를 하면 궁금한 것이 임금이다. 임금은 돈 받는 거는 다 임금일까? 그 다음 평균적으로 임금 계산해 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월 가지고 한다. 통상임금은 제가 받는 모든 수당 중에서 특별한 성질만 통상임금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 있다. 그리고 임금을 줄 때는 어떠한 절차, 어떠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도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겠죠. 그래서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구분, 휴게 시간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 지휘감독 아래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 휴일은요, 휴일은 제가 하나만 얘기했죠. 꼭 일요일이 휴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연차휴가는요, 1년을 80% 이상 출근해야 되는데 이 출근이 문제가 되고 휴가가 발생하고 나면 그 휴가 쓰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근로할 때 또 인사, 징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전직, 업무 내용 바꾸는 거, 근무 장소 바꾸는 거, 다음 계열사 호적을 파서 다른 곳 옮겨버리는 전적, 다음 휴직, 제가 쉬겠다 했는데 복귀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줘요. 자, 제가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잠정 대기 발령으로 뒀는데 무기한 둘 수 있을까요? 징계, 직장에서 침해했는데 제가 잘못 저지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징계 수위를 정했습니다. 정당할까요? 해고, 제가 아파서 좀 쉬긴 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정당할까요? 회사 하나도 힘든 거 없는데 갑자기 저 보고 나가래요. 정당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 법정 절차로서는 해고예고제도, 해고 서면 통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 챕터, 7번 챕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요거는 좀 더 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때 GS 연기 때부터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8번은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 저의 근로조건, 제가 꼭 넘어가는 건지 제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한번 크게 흐름대로 한번 보셨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듯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겪는 사례들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우리 이웃들, 신문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에게서 다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게 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는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런 상식이 기초해서 나오는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뭐가 법에 가까울까?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흐름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노조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